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에 아직 입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잔금과 취득세를 포함해서 가구당 평균 3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입주 가구가 1.2만 가구니까 4조 원 가까운 대출 수요가 생기는 건데, 이 대출 수요가 단기간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끼고 이제 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은 이제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정비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이 하나 생길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진통들이 있어야 될까.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의 주요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한 주간의 뉴스를 다 정리를 했고요.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뉴스들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필터링한 다음에 그 기사 내용들을 조금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들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팔로우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 연간 전망을 이번부터 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 글들을 담을 예정이고, 영상 작업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정제된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가지고 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일단 부동산 시장 냉각된 얘기요. 그 다음에 주담대를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았던 얘기, 그리고 20대 부동산 투자가 양극화됐고요. 지방에서 지방 집 팔아가지고 서울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로또 청약들이 있는데 요즘 청약제도 진짜 문제이고요. 그리고 요즘 공사비가 또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 건설사들이 지방에 일감이 없어지니까 서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뭐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 신사선, 이 위신선이 이게 진짜 참 이것도 엄청난 해프닝이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례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도시 분양할 때 교통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을 냈는데도 안 지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완전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동 재건축 얘기 조금 있고요. 이후에 9월 26일 날에 엄청난 그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식 신통기획이 좀 좌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통기획도 대국민 기만이죠. 이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진짜 기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이거는 올해 연말에 엄청난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보다 뭐 둔촌주공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둔촌주공 정부죠. 둔촌주공 살리기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둔촌주공 정부인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목동 재건축이랑 신토기획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목동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고 전체 26,5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 초반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곱하기 2 정도 되는 약 5만 가구로 바뀔 만한 굉장히 포텐셜이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110%인데 재건축이 안 된 거는 준공 시점이 80년대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준공 기준으로 30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30년 지나간 건데 아직 초기 단계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80년대 초반 아파트들도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말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패스트트랙으로 병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정비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아마 목동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90년대 지어진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보이겠지만은 어쨌든 80년대 지어졌고 용적률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110%대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손 치면, 면제는 아니지만 우회할 수 있다고 치면은 내년부터 엄청난 조합 설립인가 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목동이 실거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획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막 49층으로 짓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층 고밀로 갈 수 있으면 저층 고밀로 가는 게 가장 살기 편한데 왜 이렇게 고층 고밀을 선호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이에 대한 추구는 과거에 북한을 이겨보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마포 아파트라고 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처음 기획될 때 10층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60년대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던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북한보다 지금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지을 때 그거를 10층으로 짓겠다는 기획안으로 설계를 해서 올리다가 엘리베이터 건설을 못하게 되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자금 지원도 거부하고요. 너네 같은 나라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거부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낮은 층고로 탈바꿈하게 되고 지금 그게 재건축돼서 마포 삼성 레미안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높이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 보였던 거예요. 높은 데로 가는 거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고층 고밀로 지으면 되는데 여전히 막 이들 지역에서 막 고층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 49층으로 추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49층, 40층 때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기 불편합니다. 그냥 매일 밖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직 동선 이동을 하는 게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깔아도 불편해요. 그래서 저층 고밀로 지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식 신통기획이죠. 오세훈식 신통기획은 최근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83곳이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이 반대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준, 취소 기준으로 처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강북구 수유동하고 서대문구 남가자동이 취소하게 된 거고요. 반대만 30% 넘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21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에 신통기한 재개발로 이렇게 했는데 사업성 등등 여러 가지 우려로 반대 동의율이 30%고요. 찬성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거죠. 3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신통기획이 뭘까요? 신통기획은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 말 잘 들으면은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 해줄게 라고 하는 행정 방식 개념입니다. 행정 개념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비한 어떤 사업 모형이 아니라 행정 편의 모형입니다. 서울시가 이 행정 편의 모형을 발표하는 거는 우리 같은 민간을 기만을 하는 거죠. 서울시는 그러니까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절차 딱딱 대고 지킬 거 지켰으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를 너 내 말 잘 들으면 빨리 해줄게. 말 잘 안 들으면은 뭐 늦게 갈 줄 알아. 이거는 이제 사실상 준 협박인데 이거를 막 거창하게 발표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그 당시에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공직 집단이 재량행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통기획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서울시의 거의 완전 산하 기관이 돼야 돼요. 그냥 해당 사업 주체가 서울시에 하라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압력이 있거든요. 저는 신통기획은 그래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첫 사례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끌고 가자 이런 생각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직 사회는 서류 맞춰주고 요건 되면은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사업 있잖아요. 모아타운 사업은 이거는 아예 법에 대한 기만이에요.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만 되다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소규모 재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소규모 재건축을 만들었으면 소규모로 재건축해야 되는데 현 서울시장은 소규모 재건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주택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규모 재건축을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모아주택을 묶어가지고 다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특히 재개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결국 소규모 재개발을 하라고 법을 만들어줬는데 본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법에 대한 리스펙이 없는 거죠. 법이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소규모화라고 했는데 소규모를 다시 대규모로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이 처음에 하나 잘 되는가 싶더니 모아타운 사업은
2단계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모아주택별로 동의를 얻고 또 묶어서 타운으로 또 동의율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모아타운 사업이 잘 될까요? 그냥 서울시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주택 정책을 오랜 기간 펴왔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요즘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이제 쭉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이상 가는 지자체가 없고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죠.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네를 정말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한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지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도 안 들을 정도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신통계획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가 대단하면은 말 잘 들으면 빨리 해줄게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신통계획 같은 거를 발표한 사람들 다 그냥 진짜 유격 한번 들으러 갔다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둔촌주공 뉴스인데 올림파크 포레온의 경우에 아직 입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잔금과 취득세를 포함해서 가구당 평균 3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 가구가 1.2만 가구니까 4조 원 가까운 대출 수요가 생기는 건데, 이 대출 수요가 단기간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정부 부처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끼고 이제 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아직은 안 풀어준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금융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금융권은 그래서 이자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가계대출 또 이제 한번 점프하겠죠. 이 둔촌주공 입주할 때. 어쨌든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23년 1월부터 13 대책 내면서 부양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던 게 지금 정부니까 그렇게 부양시킨 거를 갑자기 결말을 흐지부지하게 할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은 이제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정비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만한 사이즈로, 아니면 이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루어지잖아요. 묶어서 통합 정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이 하나 생길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진통들이 있어야 될까. 달리 말하면은 시장 자산 가격 부양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대마불사 이론이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런 대단지를 무조건 가야 된다거나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대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대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뭐 정부가 계속해서 대마불사로 뭐 계속 부양하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돌고 돌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둔촌주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융부처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는 뭐 사선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둔촌주공 무너지면은 한국 무너진다 이런 생각들을 금융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사석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그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금리 환경이 안정화됐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세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그 대마불사 심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거랑 약간 충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주간의 뉴스를 쭉 정리를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뉴스 정리하고 일주일에 평균 제가 한 5개 정도 포스팅을 올리거든요. 요즘에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후기도 좀 올렸으니까 일본 부동산 후기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본 부동산 투어도 여기 올려놨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프콘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